도박빚이 7천만 원이야. 죽고 싶어. 피 묻은 손으로 오락실 문을 두드리던 16소년. 그 아이가 무릎을 꿇는 순간 카운터 뒤 노인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이 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수첩, 첫 장에 적힌 이름 하나가 40년 전 죽은 아이의 이름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내 인생은 그깟 코인보다 훨씬 비싸. 푹푹 찌는 여름밤이었습니다. 매미 울음소리마저 더위에 지쳐 늘어진 그런 밤. 동네 어귀 낡은 간판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하수 오락실. 4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온 작은 가게였습니다. 최 사장은 카운터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쐬며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원한 보리차 한 잔. 73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계세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목소리. 최 사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15, 아니 16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땀에 흠뻑 젖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두 손은 어쩔 줄을 모르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니냐?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야? 지훈이는 동네에서 자주 보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오락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착하고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이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흐릿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부탁? 무슨 부탁인데? 일단 앉아라. 더위 먹겠다. 최 사장은 보리차 한 잔을 따라 지훈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이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으세요? 순간 최 사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0만 원? 그 큰 돈을 학생이 어디다 쓰려고. 게임 아이템을 하나 사야 해서요. 진짜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사두면 2배, 3배로 오른대요. 친구가 알려준 정보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말끝이 흐려지고 시선은 자꾸 바닥을 향했습니다. 최 사장은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보아온 눈빛들, 보호관찰관으로 일하던 시절 수백, 수천 명의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도박에 빠진 아이들의 눈빛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초조함, 절박함,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짓말의 떨림. 지훈이의 눈빛이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천천히 보리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네 사장님. 너 솔직히 말해봐라. 그거 게임 아이템 맞아? 지훈이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예요. 진짜로 게임 아이템이야? 최 사장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떨리던 손이 주먹으로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 어떡해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도박 빚이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최 사장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73, 산전수전 다 겪은 그였지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숫자는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는 절대 말 못해요. 아빠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저 때문에. 지훈이는 카운터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매미 울음소리만이 그 울음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천천히 일어나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훈아, 들어봐. 내 인생은 그깟 코인보다 훨씬 비싸. 알겠냐? 사장님, 이 할아버지가 너 도와줄 테니까 일단 진정해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응? 차근차근 말해봐. 지훈이는 코를 훌쩍이며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친구 하나가 보여준 사이트였다고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베팅하면 돈이 2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그런 사이트. 처음에는 5만 원, 10만 원으로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운 좋게 50만 원을 땄고 그 50만 원이 다시 100만 원이 되었을 때 아이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계속 잃기만 했어요. 분명히 이길 패였는데 마지막에 가서 꼭 졌어요. 그래서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이트에서 빌려주는 돈까지 썼는데 이자가 살인적이지? 네, 일주일에 50%씩 붙는데요. 지금은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어제는 검은 옷 입은 형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 진짜 어떡해요? 최 사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그림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년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노리고 만들어진 함정이었습니다. 지훈아, 그 사이트 이름이 뭐야? 그게 자꾸 바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소가 바뀌어서 텔레그램으로 새 주소를 받아요. 그래. 그러면 너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야? 이름이라도 들은 게 있어?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사장이라고 했어요. 다들 그렇게 불렀어요. 강 사장.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최 사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40년 전 그가 처음 보호관찰관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그 이름. 강진수. 청소년을 상대로 한범죄로 여러 번 들락거렸지만 그때마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던 사내였습니다. 결국 이놈이 또 시작했구나. 최 사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때 카운터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한적한 여름밤의 정적을 깨는 그 소리. 여보세요, 은하수 오락실입니다. 아, 최 사장님이세요? 저 윤 변호사입니다. 윤 변호사.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윤 변호사는 최 사장이 보호관찰관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오래된 동료였습니다. 42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그의 정의감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급하게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 요즘 청소년 도박 사건이 부쩍 늘었어요. 그런데 그 배우가 아무래도 한 조직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쪽으로는 잘 아시잖아요. 최 사장은 지훈이를 한번 바라보고는 수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윤 변호사, 마침 잘 됐어. 나도 지금 같은 일로 머리가 복잡하던 참이야. 내일 오전에 여기로 한번 오겠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은 최 사장은 다시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카운터에 엎드린 채 까무룩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잠도 못 잤겠지요. 최 사장은
가게 한쪽에 있는 낡은 소파에 아이를 눕히고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사장의 귀에는 매미 소리 대신 다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아이들이 울고 있는 소리. 누군가의 함정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명.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 최 사장은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이 바랜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만나온 아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수첩. 그 수첩을 펼치자 가장 앞장에 굵은 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보였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최 사장은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빈 페이지에 새 이름 하나를 적어 넣었습니다. 강진수. 펜 끝이 종이를 깊게 눌렀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채 퍼지기도 전에 오락실의 유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 변호사였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서 와. 윤 변호사. 일찍 왔구먼. 선생님께서 부르시는데 늦을 수가 있겠습니까? 윤 변호사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카운터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서 곤히 잠든 지훈이를 발견하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어젯밤에 도움을 청하러 왔던 아이야. 도박 빚이 7천만 원이라더군. 윤 변호사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7천만 원이요? 학생이? 그렇다네. 그래서 말인데 윤 변호사,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사기성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서 진 빚, 그거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 건가? 윤 변호사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한 푼도 갚을 의무가 없어요. 그래. 그런데도 저 아이는 죽고 싶다고까지 했단 말이지. 그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법을 모르니까 협박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는 곳에 꼭 전화를 해야 합니다. 1336번이요. 24시간 운영되는데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다 해줍니다. 1336번이라. 네, 1336번. 도박 중독 치료뿐만 아니라 경제적, 법률적 대응까지 도와줍니다. 저도 그 기관과 협력해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진짜로 큰 도움이 됩니다.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그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윤 변호사,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 이 일은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닐세. 윤 변호사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매미 소리가 다시 한번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한가로운 여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울림이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최 사장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일해온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는 최 사장을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최 사장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최 사장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어젯밤에 한 이름을 입에 올렸어. 강 사장이라고. 강 사장이요? 그래, 강진수. 자네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호관찰관으로 일하던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 앞에 나타났던 사람이야. 처음에는 아이들 상대로 게임기를 팔던 좀도둑이었어. 그런데 그자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들을 등쳐먹었지. PC방이 유행할 때는 불법 도박 게임을 깔았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사행성 앱을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군요. 바로 그거야. 이놈은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매번 법망을 빠져나갔지. 몸통은 절대 드러내지 않고 늘 아랫사람들만 잡혀갔어.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 무엇이 다릅니까? 최 사장은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노트북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거기에는 한 무더기의 메모와 캡처한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손주 녀석한테 인터넷 좀 배웠거든. 사실은 지난봄부터 동네 아이들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평소엔 오락실에 와서 같이 떡볶이도 사 먹고 그러던 녀석들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와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 어떤 녀석은 운동화도 새 것이고 어떤 녀석은 살이 쭉쭉 빠지고. 그래서 직접 알아보셨습니까? 그렇지. 동네 아이들 몇 명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어. 처음엔 입을 안 열더니 떡볶이에 김밥까지 사주니까 슬슬 풀더라고. 그렇게 모은 정보가 이거야. 윤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이트 주소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증언이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거의 수사자료 수준입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지. 보호관찰관 40년 하던 손이 어디 가겠나? 최 사장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 내가 파악한 바로는 이놈들이 청소년만 노려서 빨아들이는 돈이 최소 3억 원이야. 그것도 우리 동네 한 곳에서만. 3억 원이요? 그래. 전국적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나 되겠나?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 줄 아나? 아이들이 부모 지갑에서, 형, 누나 통장에서, 심지어는 친척집 돈까지 손대서 만든 돈이야. 그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죽고 싶다고 한단 말이야. 최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 그였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진다는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지훈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자 아이는 부스스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훈아, 오락실이야. 어제 내가 여기 와서 잠들었잖니. 지훈이는 그제야 어젯밤의 일이 떠오르는 듯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 그냥 갈게요. 어딜 가, 이놈아. 일단 이리 와서 앉아라. 이분은 윤 변호사님이시다. 너 도와주실 분이니까 인사드려. 지훈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지훈 학생, 너무 걱정하지 마. 어젯밤에 사장님께 다 들었어. 우선 한 가지만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네,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죽고 싶다는 생각 다시는 하지 않기. 알겠지? 지훈이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사이트 주소
텔레그램에서 받은 거 다 있지? 그거 우리한테 다 보여줄 수 있겠어? 지훈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자 거기에는 끝도 없이 이어진 메시지들과 협박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다 그 형들이 보낸 거예요. 최 사장과 윤 변호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부모님 직장 주소까지 알아냈다는 협박,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위협, 그리고 지훈이의 사진을 합성한 끔찍한 이미지들. 이런 죽일 놈들. 최 사장의 입에서 평소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던 거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윤 변호사는 휴대폰을 꼼꼼히 살펴보며 메시지 하나하나를 캡처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도박이 아니라 공갈, 협박, 명예훼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가중처벌 사안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윤 변호사,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무엇이 이상하신가요? 최 사장은 노트북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놈들이 매주 사이트 주소를 바꾼다고 했지? 그런데 그 바꾸는 시간이 항상 똑같아. 몇 시인데요? 밤 9시. 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누군가 움직인다는 뜻이군요.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든 주소를 배포하는 사람이든 분명히 누군가 그 시간에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 내가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밤 9시만 되면 동네를 돌아다녔어. 네, 사장님, 혼자서요? 혼자가 아니야. 우리 옆집 떡볶이집 박 사장 알지? 그 사람하고 같이 다녔어. 그 사람이 또 동네 사정에 빠삭하거든. 윤 변호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선생님, 위험하게 그런 일을 왜 혼자 하셨어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증거가 있어야 자네한테도 부탁할 거 아니야. 빈손으로 가서 강진수 잡아달라고 하면 자네가 뭘 하겠나? 그래서 무엇을 알아내셨습니까? 최 사장은 노트북의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동네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다 뭐냐 하면 밤 9시 무렵에 수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들이야. 한 곳은 폐업한 노래방, 한 곳은 외곽의 창고, 또 한 곳은 새로 문 연 PC방. 세 군데 모두 가보셨어요? 가봤지. 그런데 진짜는 이 세 곳이 아니야. 최 사장은 지도의 가장자리, 인적이 드문 골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야. 이 골목 끝에 옛날에 인쇄소였던 건물이 있어. 4년 전에 문 닫고 줄곧 비어있던 곳이지. 그런데 지난주부터 그 건물 2층에 불이 들어와. 그것도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윤 변호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곳이 아지트일 가능성이 높군요. 내 생각도 그래. 그런데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 입구에 항상 덩치 큰 사내들이 서 있거든.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야. 보호관찰관 시절에 봤던 그런 눈빛을 가진 자들이야. 전문가들이군요. 그래. 그래서 자네 도움이 필요한 거야.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할 텐데 증거가 부족해. 한번 잘못 들이쳤다가는 또 놓치고 말 거야. 지훈이는 두 어른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장님, 왜 그러니 지훈아.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최 사장은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돕는다는 거야? 저 그 형들 얼굴 다 알아요. 한번 직접 만난 적도 있어요.
학교 앞에서요. 제가 가서 만나는 척하고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안 돼. 최 사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너는 이제 그 일에서 손 떼야 해.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다. 하지만 사장님,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너무 위험해. 너는 우선 집에 가서 어머니 곁에 있어. 그리고 변호사님이 알려준 곳,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거기 1336번으로 꼭 전화해서 상담받아라. 알겠지? 지훈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사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 말해봐라. 꼭 그 형들 잡아주세요. 저 같은 애들이 더 이상 안 생기게요. 최 사장은 지훈이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73의 나이에도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약속하마. 이 할아버지가 40년 일하면서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그 약속, 너한테도 똑같이 하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지훈이의 눈에서 그제야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 변호사는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우선 제가 경찰 쪽에 아는 형사를 통해서 내사를 시작할 수 있게 손을 써볼게요. 그동안 선생님은 아지트 주변을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해 주십시오. 단 절대로 혼자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네. 그런데 윤 변호사,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 말씀하세요. 지훈이 어머니께 자네가 한번 가줬으면 해. 이 일은 어머니께도 말씀드려야 해. 다만 잘 말씀드려야지. 어머니가 충격받지 않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최 사장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확히 밤 9시, 폐업한 인쇄소 2층에는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노인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와 낡은 망원경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 9시, 폐업한 인쇄소 건물의 2층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길 건너편 낡은 전봇대 그늘 아래에서 최 사장은 망원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지만 바람 한 점 없는 골목길은 마치 거대한 찜통 같았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좀 쉬었다 하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떡볶이집 박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72의 박 사장은 최 사장과는 중마고우 같은 사이였습니다. 괜찮네, 박 사장. 오늘이 결정적이야. 저 안에 분명히 강진수가 직접 와 있을 거야. 어떻게 그걸 아셔? 오늘이 정산일이거든. 일주일에 한 번 돈을 거두는 날. 그 큰 돈을 아래 것들한테만 맡겨두진 않을 거야. 박 사장은 휘파람을 작게 불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그 머리는 아직도 짱짱하시구먼. 6달이었습니다. 6달 동안 최 사장은 한 번도 빠짐없이 밤 9시가 되면 그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의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젊은 청년 둘이 노트북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정확히 밤 9시가 되면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차에서 내리는 사내, 짧게 깎은 머리, 번들거리는 양복, 그리고 차가운 눈빛. 강진수였습니다. 40년 전 처음 본 그 얼굴이 세월에 묻혀 늙긴 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왔다, 박 사장. 최 사장이 망원경을 박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박 사장도 그 얼굴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놈이군. 두만 할아버지가 그렇게 잡고 싶어 하시던. 그래. 40년이야, 40년.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최 사장은 재빨리 박 사장의 어깨를 당겨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쉿!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골목을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돈 운반책이구먼. 박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저놈들 따라가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은 안 돼. 우리는 위치만 확인하고 사진만 찍는 거야. 욕심 부리다가 들키면 끝이야. 최 사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주가 작년 생신 선물로 사준 야간 촬영이 잘 되는 카메라였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게 정밀한 카메라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쇄소 2층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다리가 저리는지 자꾸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뭔데 그러나? 왜 그렇게까지 이 일에 매달리시는 거요? 보호관찰관 그만두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최 사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내가 보호관찰관으로 일하던 마지막 해에 한 아이를 만났어. 17살 정태라는 아이였지. 정태? 그 아이도 도박에 빠졌었어. 그때는 강진수가 운영하던 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을 했지. 빚이 1,000만 원이 좀 넘었어.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그랬어. 선생님 살려주세요. 박 사장은 가만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때 강진수를 잡으려고 백방으로 뛰었지. 그런데 그놈이 또 빠져나갔어. 증거가 부족했어. 그리고 그날 밤 정태가. 최 사장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태가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어. 박 사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40년 보호관찰관하면서 잃은 아이가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정태는 유난히 내 마음에 박혀 있어. 마지막으로 본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 그때 그 아이 손을 더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두만 할아버지.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안 놓쳐. 지훈이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강진수, 그놈만 잡으면 이 동네 아이들 100명은 살아. 박 사장은 말없이 최 사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노인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 인쇄소 건물의 2층 창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누군가 담배를 피우려는 듯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잠깐 비쳤습니다. 찰칵. 최 사장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잡았다. 화면을 확인한 최 사장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에는 강진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컴퓨터 모니터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방 안의 모습까지 일부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자네 생각은 어때, 박 사장?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지요. 두 노인은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멀리 한밤의 매미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락실 카운터에서 윤 변호사는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큰일 났네요. 왜 무슨 문제 있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 모니터들 좀 보세요. 한 방 안에 컴퓨터가 최소 20대는 있어요. 이건 단순한 도박 사이트 운영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급 규모예요. 데이터 센터? 네. 아마 여러 개의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전국 단위로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서만 3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전국 단위로 따지면 수십억, 어쩌면 100억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최 사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알고 지내는 사이버 수사대 김 형사한테 연락하겠습니다. 그분이 청소년 대상 사이버 범죄 전문가예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이런 조직은 경찰 내부에도 정보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절차로 신고하면 정보가 새어나가서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김 형사한테 직접 비공식으로 먼저 만나서 자료를 넘기는 게 안전합니다. 경찰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40년 동안 강진수가 매번 빠져나갔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김 형사를 만나봐. 나는 그동안 계속 잠복하면서 추가 증거를 더 모을 테니.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박 사장님하고 꼭 같이 다니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은 항상 켜두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김 형사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죠? 알겠네. 그렇게 하지. 그날 오후 지훈이의 어머니가 오락실로 찾아왔습니다. 식당 일을 하느라 손이 거칠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최 사장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 지훈이가 무사한 게 다행이지. 어제 변호사님 다녀가시고 1336번에 전화해서 상담받았어요. 정말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 그 사람들이 우리 지훈이 협박할까봐. 걱정 마세요, 어머님. 우리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저 지훈이 옆에서 따뜻하게만 있어주세요. 그게 어머님이 하실 가장 큰 일입니다. 네, 사장님. 지훈이 어머니가 돌아간 뒤 최 사장은 한참 동안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정태의 얼굴과 지금 지훈이의 얼굴이 겹쳐져 떠올랐습니다. 정태야, 이번에는 이 할애비가 꼭 끝장을 낼게.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 변호사가 김 형사와 만나 자료를 전달했고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본격적인 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강진수 일당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사장이 다시 잠복 장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인쇄소 건물 앞에 평소에는 없던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내 셋이 골목 양쪽 입구에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박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뭔가 큰 거래가 있는 것 같아. 그때 골목 안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수가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 처음 보는 또 다른 사내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풍채가 좋은 중년 남자. 그리고 그 얼굴. 최 사장은 자기도 모르게 망원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 사장, 저 사람. 왜 그러시오? 아는 사람이요? 최 사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 사람 시의원이야. 작년에 당선된 김 의원. 박 사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의원과 강진수가 한밤중에, 그것도 폐업한 인쇄소 앞에서 친근하게 어깨를 두드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네. 그래. 이건 우리 둘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야. 최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셔터를 누르는 손에 식은땀이 흥건히 배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골목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검은 옷의 사내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두 노인이 숨어있는 전봇대 쪽을 향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가 천천히 두 노인이 숨어있는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소리가 조용한 골목길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박 사장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말게. 최 사장은 카메라를 품 안으로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사내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걸음, 4걸음, 3걸음. 두 노인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옹. 전봇대 옆 쓰레기 더미에서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까만 털에 노란 눈을 가진 동네에서 자주 보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사내는 흠칫 놀라더니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는 다시 골목 입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휴? 박 사장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저 고양이가 우리 목숨을 살린 거요. 그러게 말이야. 나중에 이 녀석한테 참지 않겐 꼭 사줘야겠어. 두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에 도착하고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둘 다 가로수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이거 진짜로 위험합니다. 그만하시는 게. 박 사장, 자네는 이제 그만하게. 내가 혼자 마무리할 테니까. 무슨 소리요? 이까지 와서 빠지라는 거요? 나도 동네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소. 박 사장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최 사장은 그 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다음 날 아침 윤 변호사가 어두운 얼굴로 오락실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자료 확인했습니다. 그래, 김 형사한테는 보냈나?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윤 변호사는 카운터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의원이 시 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사이버 범죄 단속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단속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범죄자와 손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죽일 놈들. 게다가 김 의원은 현직 시의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명예훼손이니 무고죄니 온갖 명목으로 역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 형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 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잡자는 겁니다. 돈이 오가는 그 순간, 그리고 김 의원이 거기 있는 그 순간, 그걸 동시에 잡아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최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잠복을 해야 한다는 말이군.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이버 수사대 인원이 함께 움직일 겁니다. 다만 그쪽에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정보가 누구보다 정확하니까 작전을 함께 설계해 달라고요. 그거야 당연히 도와야지. 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뭔데, 그러나? 어제 자료를 김 형사한테 넘기고 나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사무실 근처에 검은 차 한 대가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차였어요. 최 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 미행당하고 있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정보가 새어나갔을 수도 있다는 말이군.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선생님 가게 출입문이나 휴대폰 모두 주의하셔야 해요. 그날 밤 최 사장은 오락실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카운터 안쪽 깊은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강진수와 관련된 모든 기록, 모든 사진, 모든 메모. 그는 그것들을 하나의 봉투에 정성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일찍 일어나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자신의 손주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도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 하레비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 봉투를 윤 변호사님께 꼭 전해드려라. 사랑한다. 우체국을 나오는 길에 최 사장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여름 새벽 하늘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태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 사장과 박 사장은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매일 밤 잠복 장소를 바꾸어가며 조직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사이버 수사대 김 형사팀은 사이트 서버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사장이 잠복 중에 갑자기 손을 들어 최 사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저기 좀 봐. 저 차. 골목 끝에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두 노인 쪽을 향해 망원경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들켰다. 최 사장은 박 사장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노인은 좁은 골목 사이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검은 세단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두 사람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이거 어떡해? 우리 잡히는 거 아니요? 진정해, 박 사장. 동네 길은 우리가 더 잘 알아. 최 사장은 40년 보호관찰관 시절에 익힌 그 모든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골목 또 골목. 좁은 길을 지그재그로 빠져나가며 두 노인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다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동네 시장의 한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시장 한쪽 포장마차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그 포장마차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어이쿠, 두 영감님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슈? 포장마차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최 사장은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 변호사, 나야. 지금 미행당하고 있어. 검은 세단이야. 선생님, 어디 계세요? 지금 김 형사팀이 그쪽으로 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장 안 박씨 포장마차. 알지?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절대로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최 사장은 박 사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박 사장, 미안하네. 자네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무슨 소리요? 동네 일에 동네 사람이 나서는 거 당연한 거지. 두 노인은 포장마차 안에서 가만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검은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시장 입구를 두어 번 비추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윤 변호사와 김 형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선생님, 무사하셨군요. 다행입니다. 김 형사는 40대 후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최 사장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 형사라고 합니다. 윤 변호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맙소, 형사님. 김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저쪽에서도 분명히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무슨 움직임 말이오? 저희가 추적한 바로는 이 조직이 내일 새벽에 서버를 통째로 옮길 계획입니다. 해외로요. 만약 그게 성공하면 사이트는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 사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군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선생님의 도움이 결정적입니다. 말해보시오. 김 형사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그놈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 주셨으면 합니다. 박 사장이 깜짝 놀라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두만 할아버지가 거기 가면 어떡해? 끝까지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면 그놈들은 분명히 동요할 겁니다. 40년 동안 자기들을 쫓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니까요. 그 순간을 저희가 노리겠습니다. 모든 출동 인원이 이미 대기 중입니다. 최 사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포장마차의 흐릿한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좋소. 내가 직접 가리다. 두만 할아버지. 박 사장의 만류에도 최 사장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 자네는 여기 남아 있어. 이건 내가 40년 동안 기다려온 일이야. 내 손으로 마무리해야 해. 박 사장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최 사장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꼭 무사히 돌아오시오. 우리 떡볶이 먹기로 한 약속 잊지 마시고. 최 사장은 옅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김 형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형사님. 오늘 밤이 결판이요.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73의 노인이 마지막 싸움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폐업한 인쇄소 건물 앞에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들어섰습니다. 73, 최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40년 동안 간직해온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그의 등 뒤로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를 지키던
검은 옷의 사내들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영감, 여기는 사유지요. 빨리 돌아가시오. 최 사장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 인쇄소 2층 창문만을 향해 또박또박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안 들리시오? 돌아가라니까. 사내 하나가 최 사장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진수에게 전해라. 최 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40년 전 정태를 잃은 보호관찰관이 왔다고. 사내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도 강 사장이 입버릇처럼 되뇌던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사내 하나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이상한 영감이 왔습니다. 40년 전 보호관찰관이라고. 잠시 후 인쇄소 2층 창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강진수였습니다. 올려보내. 2층 사무실 안은 컴퓨터 모니터들이 빼곡히 들어차 마치 거대한 통제실 같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강진수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시의원 김 의원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거 두만 영감 아니시오. 살아계셨소? 강진수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강진수, 자네도 늙었구먼. 세월이 얼만데. 그런데 어쩐 일이요? 이 늦은 시간에. 손주들 용돈이라도 뜯어가게. 김 의원이 불안한 듯 강진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강 사장, 이 영감 누구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의원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 영감 40년 전에 나 잡으려고 별짓 다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결국 못 잡았지. 안 그렇소, 영감? 최 사장은 천천히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니터에는 도박 사이트의 베팅 화면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는 아이들의 계정 정보로 보이는 목록이 끝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강진수, 왜 그러시오, 영감? 정태를 기억하나? 강진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정태? 그 한강에서 뛰어내린 애 말이오? 그런 애가 한둘이오? 이름까지 일일이 어찌 기억하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사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진수, 한 가지만 묻겠네. 자네는 양심이라는 게 있나? 양심? 이 영감 보소. 양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누가 이 짓을 하겠소. 영감도 40년 보호관찰관에서 뭐 남은 게 있소? 그깟 작은 오락실 하나, 그게 다 아니오? 그래. 40년 일하고 남은 건 작은 오락실 하나뿐이지. 그런데 강진수, 자네는 40년 동안 무엇을 남겼나? 자네 손에 무너진 그 아이들, 그 가정들. 그게 다 자네 통장에 쌓인 돈으로 갚아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 강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감, 입 조심하시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알지. 알다마다. 여기는 자네 마지막 무대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박살났습니다. 전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사이버 수사대다. 김 형사를 선두로 무장한 수사관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조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출구가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수는 황급히 책상 위에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빠르게 김 형사가 그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강진수, 청소년 도박 사이트 운영, 사기, 협박, 공갈,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거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김 의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구석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또 다른 수사관에게 곧바로 제압당했습니다. 김 의원님, 뇌물수수, 직권남용,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오. 그저 사업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법정에서 자세히 말씀하시지요. 조직원들이 줄줄이 끌려나가는 동안 최 사장은 사무실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모니터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계정 목록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이름들. 정태아 보이니?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가장 앞장에 적혀 있던 그 글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최 사장은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며칠 뒤 오락실에 다시 평화로운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매미 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정겹게 들렸습니다. 카운터에 앉은 최 사장은 보리차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 변호사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강진수와 김 의원 모두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해본 아이들, 가족들한테 배상 절차도 시작됐어요. 도박 사이트로 잃은 돈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군.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선생님, 사이버 수사대에서 정식으로 표창장 보내겠다고 합니다. 40년 노하우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요. 최 사장은 손을 휘저으며 웃었습니다. 표창장은 무슨 표창장? 그저 내 할 일 한 것뿐이야. 그때 오락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색이 한결 좋아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음료수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훈이구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네, 사장님. 1336번에서 계속 상담받고 있어요. 엄마하고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학교도 다시 잘 다니고 있고요. 잘됐다, 잘됐어. 지훈이는 음료수 봉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사장님 드리려고요. 이런, 안 그래도 되는데. 사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뭔데 그러니?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저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최 사장은 한참 동안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옛날에 이 할아버지가 너 같은 아이를 한 명 잃었단다. 정태라는 아이였어. 그 아이 손을 끝까지 잡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한 거야. 너도 정태도 다 똑같은 우리 아이들이니까. 지훈이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저 어른 되면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 그러면 이 할애비가 정말 기쁘겠다. 그날 오후 오락실에는 다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집 박 사장도 들러서 큰 접시 가득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윤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고 지훈이도 자리를 함께했고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박 사장이 슬그머니 최 사장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이제는 좀 발 뻗고 주무시겠소? 그래야지.
40년 묵은 짐을 이제야 좀 내려놓는 기분이야. 그런데 한 가지 못 물어본 게 있수. 뭔데 그러나? 그 도둑고양이 결국 참치캔 사줬소? 최 사장은 껄껄 웃었습니다. 10캔 사줬어. 그놈이 우리 둘 목숨 살려준 은인 아닌가. 가게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 차올랐습니다. 매미 소리도 보리차 향기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카운터 위 낡은 수첩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야, 약속 지켰다. 최 사장은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묵묵히 정의를 지켜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두만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만약 도박이나 사이버 범죄로 고통받는 아이가 있다면 절대로 혼자 끙끙 앓게 두지 마세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번. 이 번호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 하나가 무너지려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어떤 코인보다 그 어떤 돈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모이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